가축대는 동물의 입장을 역이해시켜주는 애니. 자신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아이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능 테스트를 받는 아이들. 또 시험 결과를 기록해 놓는 엄마. 사실 이 아이들은 모두 괴물들에게 먹이가 될 식용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용아들의 등급은 두뇌 발달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죠. 그레이스 필드라는 농원에 갇힌 채 아이들은 새로운 곳으로 입양될 순간까지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아이들 중 누군가, 엠머와 노먼은 입양되는 한 아이가 사체로 발견된 것을 목격하고 그 입양이라는 것은 출하였으며 괴물들을 위해 식용으로 도축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을 계획합니다. 이 식용화라는 세계관은 평소 우리 인간들이 가축시켜서 먹는 동물들의 입장을 되돌아보게끔 하죠. 가축당하는 동물들이 애니에 나오는 식용인간처럼 지능이 높지는 않지만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축당할 때의 배신감과 두려움, 무기력함의 감정은 아마 동물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이자벨라와 러트리, 인간을 파는 인간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자벨라도 이 애니의 주인공들처럼 식용화로서 농원에서 자라왔고 자신도 과거에 노먼, 레이, 엠마처럼 울타리 밖을 나가 농원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출하되는 날 마마로서 생명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그냥 식용될지를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마를 지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자벨라를 식용화라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굴복해버린, 그래서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아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 목숨만 생각하며 여러 목숨을 앗아간 나쁜 악인으로 볼 것이냐 라는 점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답을 내리기 위해 과거의 한 철학자 칸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칸트가 만약 이 애니를 보고 이 이자벨라의 선택에 대해 물었다면 당연 잘못했다며 크게 혼을 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자벨라는 사육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은 연장하게 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식용아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비윤리적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칸트는 상황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무조건적인 윤리, 즉 정언명령을 강조했습니다. 정언명령은 특정 결과나 조건에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것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을 뜻하죠. 이자벨라 자신은 목숨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특정한 상황은 중요치 않고 보편적 윤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칸트는 타인의 생명들을 앗아가는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식용아들 관리 및 실험 총책임자인 인간 피터 러트리도 이자벨라의 사례와 닮아 있습니다. 피터 러트리의 형은 죄의식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뒤늦게나마 수습하기 위해 식용아들을 돕는 여러 활동을 하며 죽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 피터 러트리는 자신의 행동이 실제 인간과 괴물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고귀한 일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렇게 식용아를 효율적으로 출하시키는 일을 지속합니다. 하지만 엠마는 이 러트리와 이자벨라를 자신과 같이 운명의 피해자라며 둘 다 용서하려고 했지만 칸트가 본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았겠죠. 법적으로 괜찮더라도 또 아무도 자기에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더라도 내 행동이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윤리적인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이 어긋나면 그건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므로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게 칸트의 생각이었죠. 저 또한 칸트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자벨라와 러트리는 용서될 수 없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엠마는 자신과 같은 운명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용서해 주려고 하죠. 애니에서는 결국 최후의 이자벨라는 용서받고 인간 세상에 넘어가 문제없이 잘 살아가게 됩니다. 포식자 괴물을 악으로 볼 수 있냐는 문제. 농원의 아이들은 탈출에 성공하고 난 뒤 두 번의 안정기에 접어드는데요. 첫 번째가 미네르바가 마련해 놓은 쉘터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가 괴물들이 사는 마을의 한 신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 둘의 장소 모두에서 아이들은 평소에 먹던 것이 지겨워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아이들은 주위 환경, 생물들을 먹는 포식자로서 단순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닌 맛있는 것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이죠. 이는 괴물들이 기존의 먹이들에 지치고 개걸스럽게 인간이라는 음식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괴물들은 인간의 두뇌를 먹지 않으면 지능이 갈수록 퇴화하여 야생의 괴물이 되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것도 아닌 인간은 계속 더 맛있는 걸 찾죠. 그럼 이제 누가 더 개걸스러운 괴물일까요? 사실 애니에 나오는 하층민의 괴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소수 괴물들의 왕과 귀족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괴물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을 위해 인간이라는 생물을 먹는 포식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괴물은 악에 가깝게 느껴지지만 사실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엠마의 도덕성, 어떠한 희생도 바라지 않고 모두를 구하려는 의지, 작은 살생도 두려워하는 성격, 아이들을 구해내고도 생활 환경이 열악한 곳에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는 성격, 자신의 적인 괴물에게도 선의를 베푸는 성격 등 지나칠 정도로 도덕적인 캐릭터죠. 또 흔히 애니나 영화의 단골 주인공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 애니에서는 그 캐릭터가 바로 엠마입니다. 희생 없이 모두를 구한다는 생각, 완전 무결한 선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을 살며 애써 눈 감고 감춰둔 우리 각자의 바람,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 치여 우리는 이자벨라처럼 때로는 비윤리적 선택을 하고 때로는 타인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내 이익을 위한 인생을 살며 그 선한 마음에 먹물을 묻히며 살아가죠. 물론 앞서 언급한 칸트라면 이자벨라의 행동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며 엠마같이 어떠한 희생도 용납하지 않고 내가 믿는 선을 고집하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데 회사에서 작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시킨다고 바로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즉 선, 윤리만을 따지면서 살면 현실적으로 생계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엠마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선에 맞게 행동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과 거리가 있는 주위 사람들도 자신의 선으로 뉘우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선을 다시 꺼내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엠마의 성격을 닮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나만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나아가서 나의 윤리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유대는 물질, 지위 같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강한 유대를 만들어내죠. 완벽한 악인은 없다. 선이 바꿔가는 세상. 그렇다면 이 엠마처럼 선으로 대통합하는 능력 또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확장이 현실에서 가능할까라는 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현실에서 각자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누군가는 거창하고 누군가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목표 자체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목표 때문에 개개인의 선이 스스로에 의해 무시당하고 감춰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으로 감춰진 개개인들의 선들이 꺼내져야 합니다. 물론 악한 행동을 하면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그 악한 행동을 한 사람도 마음속에 가슴 한켠에 선을 품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선을 꺼내주고 그 선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은 과거의 행동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선이 있으므로 우리는 엠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선한 길을 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애니처럼 쉽게 내 의도대로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습니다.